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행안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첫 발을 뗀 검찰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청년 세대의 목소리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홍사훈 기자,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 오창석 평론가님이 네. 그 장르만 여의도 나가셔가지고 유튜버 3대 천왕 얘기하신 네, 네. 분석이 예. 너무 딱 맞다 이런 사람 얘기들이 많아요. 그거만 되게 발빠르게 장만 여의도에서 떼서 돌리는데 뭐 정체불명의 쇼츠 네. 그 만드는 채널에서 엄청 퍼갔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아직 이동영 작가를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는데 항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동영 작가의 클락션 비유가 네. 정말로 기가 막힌 비유였다를 평가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아마 가까이 있어서 근데 본인은 클락션 싫어할 겁니다. 본인이 엔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자동차에 비유했거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전방 헤드라이트 주시를 시키고 그렇죠. 최욱의 매불쇼가 엑셀레이터고 그리고 가끔씩 경고음을 이제 이동영이 한다. 네. 이동영 생각은 아마 자기가 엔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홍사훈 선배도 사실은 예. KBS 때부터 계속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해오고 계신데 네네.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다. 왜냐면 경제 아닙니까? 경제와 연비. 그렇지. 아니, 우리 그 홍사훈 선배도 사실 네. 오창석 평론가를 유심히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난 이 바닥에서 저렇게 웃긴 사람 처음 봤어, 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아니. 놀랍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 웃긴다는 표현이 네. 그러니까 일반 코미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해악이 있는 그런 웃음을 진짜 우리는 말하는 거잖아요. 아, 네. 진짜 발군이야, 발군.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홍사훈 선배 그렇게까지 이렇게 극찬하는 그 네. 사실은 패널은 없지. 거의 없거든. 저 없어. 빼고 없거든요. 보니까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또 아침 경선 방송에서 저 비주얼과 내용을 다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한번 홍쇼에서도 한번 나오시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이제 검찰 개혁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정말로 이제 6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근육질 몸매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경무 때문에 이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좀 들리던데 검찰 개혁의 길 그렇게 험난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험난할 게 없는데 자꾸 험난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저항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저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항은 저항도 아니죠, 사실. 아니 밥그릇을 뺏겠다는데 어느 누가 순순히 그걸 내놓겠나. 그렇죠. 이 정도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이거 다 감안하고 국민들이 그래 검찰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 잘한 일도 있긴 있었겠다만 못한 일이 그리고 악행이 너무 많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켜야겠다. 그게 어쨌든 핵심 공약이었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자. 수사권도 큰 권력인데 기소권은 더 큰 권력이니까 둘을 합쳐놓으면은 절대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분리시키자는 게 핵심 공약이었고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이재명 대통령 뽑은 거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지금 앞을 보고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수사하고 기소 이거 분리해도 괜찮은가 그러면은 뭐 무슨 암장 사건 많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괜찮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고. 아, 왜 뒤를 돌아보냐? 예. 앞으로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해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법안 마련해야 될 거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 그걸 하기도 지금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해야지만 지금 국민들이 박수 칠 일인데 왜 자꾸 이미 하기로 다 해놓은 거 수사 기소 분리하기로 했잖아 우리. 선거 때 그거 해서 찍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그걸 가도 될까? 왜 이러냐고. 근데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립한다고 했으니까 예. 외견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1년 뒤에 시행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당이나 이제 대통령실 일부에서도 뭔가 좀 제한적인 수준이라도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모든 걸 제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자들이 원래 많이 알긴 알지만 굉장히 깊이가 얇잖아요.
에이, 깊이 있으시면서. 깊이가 얇아. 그런데 꼭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전달을 하는 건 우리 장점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수 있다. 여태까지 우리 관행이잖아요.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안 수사권을도 없이 그냥 다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도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기존 체제를 다 그대로 두자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하는 검찰 쪽에서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 조건은 여태까지 그러면 경찰이 보안 수사해서 이 장기 미제 사건도 남기되고 암장되고 막 이렇게 그 뭉개는 사건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의 검사들이 자기 사건이 있잖아요. 네. 자기 사건이 있으니 이게 우선이지. 경찰에서 무슨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보안 수사하고 내가 그 요구를 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이거는 두 번째잖아요. 자기 사건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광인해야지. 그 당연해요. 내가 맡은 사건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내가 광인하는 게 우선이지. 경찰의 걸 갖다가 내가 도와주면은 경찰이 광인하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 내가 검사라 입장에서라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은 자기 사건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이. 그러면 자기가 광인하려면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경찰. 너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거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라는 거거든. 원래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 말 많아도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듣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 네. 근데 조금 더 물론 내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하고 내가 들은 거는 내가 보니까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래 검찰과 경찰은 어쨌든 그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네. 서로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로 검사들은 보지 않잖아요, 경찰을. 지휘하는 내가 한 단계 더 위야. 내가 더 많이 하는 사람의 이런 그냥 관계가 영감으로 있잖아요. 표현하는 그래서 수를. 영감이지 네. 검사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2021년도에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 준칙이라는 걸 마련해 놨잖아요. 검사와 경찰이 어쨌든 이 수사 지휘를 하든 간에 수사 지휘를 검사가 하니까 경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법적인 지식은 검사들이 더 많이 하니 서로 협력을 해라. 계속 보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더 수사하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인권에 그건 침해되는 거 부분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게끔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하게끔 그 준칙이라는 게 마련돼 있잖아요. 네. 이거 전혀 동작되지 않게 그냥 준칙에만 있는 거야, 그냥. 형식상으로만. 형식상으로. 왜냐? 검사들이 내 사건이 있으니까 이게 우선이야. 경찰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를 확실하게 이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준칙 시스템을 돌아가게끔 만들면은 그게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앞으로 나가는 길을 그런 거 할 길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미 다 끝난 거 수사기소 분리하 그러는데 이거 자꾸 이제 와서 또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다시 뒤돌아보면서 아니 나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방향성에서. 그렇죠. 네. 하기로 했으면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된 이 내용이 좀 쟁점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원론적인 입장 그리고 대통령이 탄생할 때까지도 완전히 다 뺏어오는 거를 지지를 했었고 다만 이렇게까지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이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에서는 기자님께서는 이제 뒤를 돌아본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저는 이제 왜 뒤를 돌아볼까를 한번 고민해. 왜 뒤를 돌아볼까? 왜 뒤를 돌아볼까? 왜냐면 이제 당연히 뒤를 돌아보는 걸 저도 싫죠. 그걸 안 하길 바라면서 저도 지지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뒤를 돌아볼까라면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자기 당대표를 잡아가라라고 하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입법부에서도 테러를 당했습니다. 조희대의 난을 통해서 사법부도 테러 당했죠. 그렇네요. 행정부 윤석열 행정부에서 수많은 말할 것도 없죠. 조사, 수사 테러 당했습니다. 하다못해 가덕신공항 부재 갔을 때 신체 테러 당했어요. 아직도 온라인으로 테러. 온갖 군데에서 다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도 그냥 100% 믿을 수 있는 곳은 본인 스스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시 당대표 때 전방위적 검찰 수사는 그럼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따져보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분당경찰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발점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보안수사권을 정성호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경찰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찰을 제어하기 위한 무언가를
굳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검찰에 무언가 최후의 보루를 남겨두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아니라도 그럼 경찰을 100% 맡겨놨을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의 발언도 존중을 하고 흔히 말하는 정부 요인 인사의 발언도 존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 요인 인사는 뭐 오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당의 인사는 어차피 정당에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정권의 극초반에서는 정부 요인 인사의 말을 저는 조금 더 신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웨이트를 주고 가야 된다. 왜냐면 이게 뜬금없지만 조선시대 예속 논쟁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오. 왜냐면 예속 논쟁에 뭐 몇 년 상을 치르니 뭐 이런 걸로 신하들끼리 막 엄청 싸웠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역사적 교훈, 역사책에서 배우는 교훈은 이런 쓸데없는 걸로 백성은 삶은 피폐해지고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끌었다 이건데 그러면 그때 신하들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예속 논쟁을 했느냐? 그때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 게임에서 지면 정치에서 다 조정에서 다 밀려나고 그럼요. 심지어 조선시대 그냥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으니까 내 말이 맞아야 내 기득권이 유지되는 시기였죠. 다시 이제 현대로 비유를 하자면 정부 요인 인사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전 보장돼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이 보장돼 있다 보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정부 요인 인사는 하루아침에 장관 보고 지금 보안수사권 민심을 지금 거스르면서 네가 뭔데 지금 검찰개혁하는데 보안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얘기를 장관 따위가 얘기해. 나가리라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뜻이 달라서 너 나가라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나가죠. 네. 그래서 저는 정권의 극초반에 장관의 메시지나 수석의 메시지는 오히려 대통령의 내심에 조금 가까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그런. 경찰은 100% 신뢰할 수 있나. 아마 요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나 분당 경찰서에서 조짐을 처음부터 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다 아까도 서두에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이 장관이 아직까지도 이 얘기 계속 반대하는 그 민심과 계속 반대하는 이 당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이라는 이 얘기를 논의하자 또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유는 이 단어 보안수사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무언가를 얘기해 달라라는 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당은 정말 모를까? 라는 생각했을 때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알고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또 주장하시는 분도 그렇죠. 저는 뒤섞여 네. 있을 것이다. 되게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려 원칙적으로는 저도 당연히 다 폐지하고 다 뺏는 거를 지지합니다만 이렇게 찬성합니다마는. 끄는 이유는 아마 또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잘 모른다고 그러면 준비 엄청 많이 해갖고 내가 다 말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뇌피셜.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모른다. 검찰개혁 굉장히 모른다고. 뒤통수 맞은 듯한 지금 그러니까. 반응 보이고 계세요. 이거 뭐야? 지금. 네. 이거 어디다 신고해야 돼 이거? 경찰은 검찰이 어디 가실 겁니까? 지금 보니까. 공수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평 말한 거 정말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냐? 경찰 네. 엿바꿔 먹은 거 우리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예. 당연히 그 경찰 믿지 못하지. 그걸 하라고 지금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 장치가 할 거냐? 검찰개혁 추진단 TF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하기에도 시간이 한데 촉박하죠. 지금 딱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딱 멈춰갖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잖아. 더군다나 검찰개혁 추진단 TF에 처음에 그 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검사들이 거기 6명 가고 수사관들 검찰에서 오니까는 민주당에서 검사들이 왜 오냐 못 막았다가 다음날 다시 연휴 끝나고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출근하고 네. 모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일단 추진단 TF에서는 검사들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서 검사들이 하면 일단은 거기서 먼저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려고 할 거거든.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검사들 논리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보안수사권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거 당신들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 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대전제에서 이게 출발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장이 된 그 검찰이 이제 그 악의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갈보도 다고 있으니까.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잖아. 네. 근데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거잖아. 보안수사권이 꼭 필요한 경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전문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범죄라든가 청소년 뭐 이런 성폭행 문제라는 이런 부분에 특정한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수사 기법이나 또 경제범죄도 마찬가지고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니 그럼 이걸 검찰에 다 맡겨야 된다? 왜 검찰에 맡겨야 돼? 중수청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보안 수사 기소를 할 수 없는 다른 중수청 기관 같은 데다가 맡길 수 있잖아요. 네. 수사는 맡기면 된다. 그런 왜 수사들은 이걸 꼭 검찰에만 맡겨야 돼? 검사가 무슨 절대반전 우리가 검찰이 엿바꿔 먹는 거 또 무수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이 봤어. 엿바꿔 먹을 때 이건 큰 엿이야 또. 경찰은 짜잘한 엿이지만. 왜 꼭 검찰에만 그 맞아요. 보안 수사권을 네. 이걸 앞으로는 1년 동안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논의에서 약간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경찰은 수사력이 굉장히 고등범죄에서 낮고 검찰은 고등범죄 수사력이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 이제 특검 수사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한덕수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국무위원들의 불법 행각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던 행각들이 드러난 게 그 CCTV로 확보하면서 드러나는 건데 네. 그 CCTV 확보는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경찰이 한 겁니다. 우리가 공소유지라는 사람들이 검사기 때문에 그러네. 재판정에 검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해서 밝힌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경찰이 수사해서 밝힌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도 너무 전제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너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일이거든요. 정치에서 자리 나눌 때도 있는 것인데 경찰의 뜻이 아마 그런 쪽에 많이 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의 악행이 또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인지한 게 2021년쯤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다가 정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었던 소위 말하는 명태균의 등장 이후에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보더라도 그러니까 경찰에는 검찰이 갖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아까 악행을 경찰이 갖고 보더라도 있었다고 그래갖고. 아 그래, 검찰이 가지고 있어 이런 악행을 보더라도 경찰한테 기회를 주고 네. 경찰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법조 직역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또 검찰청 안에도 검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관이 검찰에 상당수 파견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주요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빌어보면 사실은 또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같은 검찰청 안에 있지만 이해관계가 갈려요.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을 꾸려가지고 만약에 직급을 정하는 문제가 있을 때 검사들은 지금의 검찰청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상당수의 수사관들은 검사의 그런 지배하에서 일하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잘하고 싶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은 자기들을 좀 대우만 해주면 거기에서 일할 각오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개혁안을 만들 때 세밀함이 있어야 된다. 모두를 적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사관들 얘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수사관들이 다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한다기보다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스타 검사만 나오거든. 언론의 스파트라이트는 인터뷰도 검사가 영감이 와서 하고 맞아요. 실제 수사는 내가 다 했는데 네. 스타 수사관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지금 수사관들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중수청에 가면은 갈 사람 없다? 천만의 말씀. 검찰청에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네. 이제 우리들 세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수사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스타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또 한 가지 논의가 그래서 검찰청에 그래서 어쨌든 한 10,000명 정도 인력이 있잖아요. 검사들 한 2,000명 있어요. 그리고 수사관들 한 6,000명 또 뭐 나머지 행정인력 2,000명 있잖아요. 네. 그 10,000명의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그 안도 나오잖아요. 보안수사권 그래서 이 하도 자꾸 불안에 떨고 있으니 네. 이 예외적인 경우 한 3가지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을 주자 뭐 이런 아주 얘기 있잖아. 제한적으로. 뭐 네. 긴급한 경우 뭐 그 공소시효 만료 임박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 뭐 하여튼 그 경찰이 부패해서 뭐 유착 관계 있을 때 뭐 이런 3가지 경우 보안수사권 주자 이거잖아요. 요거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게 하자. 그럼 그 10,000명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냥 놀고 먹고 있어도 돼. 그렇지만 어쨌든 혹시 모를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 인력을 다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못하러 그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중수청에서 아까 말한 대로 네. 보안수사권을
중수청에 아마 훨씬 더 유능한 경찰보다 법지식이 더 경찰이 만약 법지식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네. 변호사 자격증 있고 법지식 많은 네. 변호사들, 검사들 갈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 주면 되는 거잖아. 그 만약 나머지 검사 말고 검사들도 2,000명이 다 있을 필요는 없겠지. 그냥 공소 유지만 한다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아까 그 말을 까먹었는데 원래 말이 좀 많네. 약간 당이 떨어지려고 그래. 홍삼 캐디 좀 주세요. 아까 수사 준칙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형사사법 포털 그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 킥스라는 거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면은 다 그 킥스에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증인은 이거 만나서 조서를 어떻게 받았고, 이거 신문 내용 뭐였고, 증거는 뭐였고, 물적 증거, 뭐 그 정황 증거 이런 것도 다 정보에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피의자도 그거 볼 수 있어. 네. 인터넷에서. 그런데 보는 범위가 제한돼 있지. 변호사도 제한돼 있고 경찰은 물론 다 볼 수 있죠. 검사도 일부분만까지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피의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공소를 그렇겠죠. 이제 보완 네. 제기할 검사가 그 열어주면 됩니다. 앞으로는 검사가 자기 수사할 거 없으니까 경찰하고 수사 정보 시스템에서 너 검사를 할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이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경찰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요 킥스를 맨날 들어가 봐서 지도해. 네. 그리고 경찰에서 계속 딴지를 걸어. 그리고 그렇게 이거 잘하는 건 박수 치고 안 되는 못하는 거는 엿바꿔 먹을 것 같은 거 있으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럼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그 시스템을 만들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예.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거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경찰과 검찰이 협력이 잘 되고 암장되는 사건, 미제되는 사건, 장기 미제 네. 없어집니다. 네. 없어지잖아. 다른 나라 다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문명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왜 우리만 그렇게 비문명 국가로 남으려고 하냐 이거지. 사실은 그래서 요거 좀 세게 묻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회견 같은 간담회 같은 거 하려고 했었다라는 썰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국정감사, 미국 관세 뭐가 막 터지면서 현안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사에 대하처럼 좀 안 좋은 결과로도 원치 않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주변에 말렸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넘기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을 빨리 좀 매듭 지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아주 낮게 의심하는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거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하고 보니까 이재명 지지 처리할래 뭐 이런 거 올라와요. 이건 약간의 낮은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민주당 지지자 중에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이거는 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과 기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관세는 안 끝났고 국정감사 기간이고 네. 11월쯤에 관세 협상이 좀 잘 마무리되고 에이펙까지 끝난다고 했을 때 타이밍이 온다면 좀 빨리 좀 시원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대통령이 어떻게 만기 칠남으로 다 챙깁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봉국을 민정수석에 세우고 이태영을 민정비서관을 시킨 이유는 검찰과 잘 소통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잘 정리해라 후배를. 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네. 지금 갑자기 특검에 간 검사들이 악유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동부지검에서 마약 수사를 하라고 시켜놨더니 거기서 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밥값. 네. 그 생각이 좀 밥값을 못하면 밥을 끊어야지. 네. 밥줄을 끊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인사의 그립감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건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 직접 가라라고 직접 지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조금 네.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네. 교정 작업을 좀 거쳐가지고 민정수석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이번에 그리고 최근에 그 부동산 대책 당 떨어진다고 하니까 믹스 커피를 갖고 왔어. 야, 참 저렴하네 진짜. 난 뭐 홍삼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믹스 커피를 갖고 왔어. 할수 있는 게 야, 이제 이거- 믹스. 여기 저희가 저렴해. 경향신문 사정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믹스커피 설득 기사를 설득이라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건이 좀 이렇게 요즘 조회수도 안 나오고요. 보니까 그런 건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벌써 이제 세 번째 그 대책이라고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건데 홍사훈 선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일단 물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제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맞다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썸네일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나요? 우리도 어쨌든 다 여러 가지 이 그럼요.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네. 이거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네. 좀 객관적으로 저 사람 말이 맞는데 너는 틀린 것 같은데 네. 이걸 이렇게 판단하는 게 기자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627 그 6억으로 그 대출금 묶은 거는 그렇죠. 그때 하여튼 쇼킹했어. 네. 어쨌든 그 누구도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 거고 호평을 받았죠.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대출을 규제하는 거였잖아요. 네. 금융을 잡는 부분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토지거래 허가제 그게 사실 저는 가장 효과 있는 대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토지거래 허가도 어쨌든 대출을 다 묶는다는 전반적인 기조는 그거잖아요. 네. 대출을 못하게 해갖고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 못하게 해서 부동산을 잡겠다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못하게 막는 거는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을 옥죄해서 부동산을 하는 잡겠다는 것처럼. 거잖아요. 대출 막는 거 실탄이 충분한 현금 부자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오히려 그 대출 규제할 때마다 박수치고 코웃음 치잖아요. 우리는 살 수 있어. 실탄만을 자기네들만의 리그가 내는데 이 사람들 대출 규제라는 건 어쨌든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 옥죄는 방법이잖아요. 당장 이번에 하면은 전세 월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네. 갭 투자가 어쨌든 우리 사회에 분명히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주범이지만은 갭 투자로 인해서 민간이 임대하는 민간 임대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단 공공이 임대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그게 일단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만은 민간의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었던 민간 임대 시장이 갭 투자가 어쨌든 거기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럼 전세 월세 다 당연히 그쪽으로 튈 거 아니냐.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어쨌든 없는 쪽이잖아요. 네. 당연히 있는 쪽을 갖다 부담을 줘서 이쪽으로다가 정책을 해야만 이게 근본적인 정책이 될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어쨌든 세금입니다. 그 보유세 쪽으로 방향을 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네. 왜 안 하느냐. 물론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한 거 있어요. 세금으로 잡는 거 이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억제 통제할 수 못한다. 있느냐? 네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 의견이 좀 많이 틀려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그 전문가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그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그때 문재인 초기부터 막 그렇게 막 미친 집값이 된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물론 후반 때는 코로나 그 유동성 때문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니 그게 다 맞아요. 가장 확실한 수입인 부동산으로 그 돈이 돌아가서 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였지만은 맞아요. 초기부터 그런 거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떨어졌어. 떨어졌던 이유가 그때 뭐였냐면은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그때 2018년 그때 재정개혁 특위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네. 모두에게 고개가 끄덕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겠다. 재정개혁 특위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엄청 반발 컸었죠. 조중동은 물론 마찬가지고.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기재부도 거기다 니들 하나 콧방귀도 안 꼈었어요 그때. 진짜 나쁜 엑스들이지. 어쨌든 그래서 호랑이 같은 그 세금이 나올 거다. 특히 보유세가 방점이었었으니까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때 너덜너덜해진 종부세가 최소한 노무현 때만큼은 다시 회복될 거다. 그때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집값이 왕창 떨어졌어.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일단 다주택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탈출할 수 있는. 일단 집을 다 팔아버렸어요. 팔았기 때문에. 호랑이 같은 종부세가 나올 거라고 우리 다 믿었었잖아요. 그때.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었거든. 그때 집값이 왕창 떨어졌는데 실제로 워낙 여러 군데서 재정개혁 특위가 공격을 받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져 갖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2019년에 결과를 내놨는데 이건 호랑이는커녕 태산명동 서일필에서 쥐새끼도 아니고 네. 쥐새끼 꼬리만큼의 찔끔 그냥을 올렸거든요. 네. 그 당시에 또 이제 김수현 수석이 있었는데 김수현 수석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썼어요. 아, 그렇지. 맞아요. 네. 예.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쓰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 자가 보유율 50% 정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 부동산 수요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투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다 보니까 김수현 수석도 솔직히 본인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후퇴하는데 동조했을 거예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누더기가 되죠. 그 당시에 재정개혁 특위에서 그 찔끔 그 쥐꼬리만큼의 인상부 노무현 때만큼은커녕
뭐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정말 코딱지만큼 올렸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불패다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불장된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너도나도 다 그냥 달러빚 내서 뛰어들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불길을 그다음에 무슨 23번의 대책을 한들 이미 한 번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시그널이 확실히 바뀐 그 초기에 네. 백약이 무였거든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대출 규제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없는 사람들을 옥죄는 제거잖아요.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되는 어쨌든 가장 확실한 집값이 내려가는 거는 있는 사람들이 네. 집을 내놓는 거잖아.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게 비싼 집을 더군다나 여러 채 갖고 있는 걸 내놓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담을 줘야 되잖아요. 그건 세금밖에 없지. 세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내놓을 이번 대출 규제 같은 거는 바로 내일부터 한다 이래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만은 네. 그때 문재인 때처럼 자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분명히 세금 가고 이거 우리가 단원한다. 호랑이 같은 보유세 우리가 지금 보유세 한 0.2%에서 0.5%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른 나라 문명 국가들처럼 1%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올리겠다. 이거 내가 장담한다. 그러니 그 안에 다 팔아라. 일단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뭐 고가주택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부동산을 지금 불장으로 만드는 주범들이기도 하고 네. 확실히 팔아라. 지금의 마지막 기회니 이 시그널을 지금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 없는 사람들을 못 사게 만들었다는 결국은 없는 돈에 대출을 강제로 일으켜서 사게끔 하는 시장은 막아서겠다라는 고제 정책이 나와서 이 정도의 전방위적 토제 거는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후행 조치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97 대책 이후에 이거 무슨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급이 내일 당장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리죠. 네, 내일 당장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 결국 맹탕 아니냐 해서 97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욕을 하도 먹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금융까지 모든 걸 합친 후행 조치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이 오르는 것 뻔히 보이고 분명히 누군가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을 거예요. 용산으로. 계속 보내면서 뭘 해야 되는데 일단 모두 얼음을 시켜놓은 거예요. 모두 얼음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에 대한 후행 조치를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후행 조치는 저는 기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동산에 보유를 했을 때 저는 총액 자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총액 자산으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금액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제한을 해서 이 보유세를 지금의 지방세죠. 국세로 전환을 해서 조금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 모두 좀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에 돈을 넣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머니무드가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 하향화가 되는 추세로 네. 후행 조치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그래 이 후행 조치를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저는 사실 제가 부동산 정책을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죽어있던 환경들을 곱씹어 보면은 일단 서울의 집값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식은 너무 높다. 그 얘기는 새로 이제 쉽게 얘기해 주거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문제로 봉착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지금의 정책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0, 30대가 발탁하면 크게 느끼는 게 도저히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동원이라든가 부모의 조력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해졌죠. 서울 집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부가 뭔가 그런 사람들을 타깃한 정책으로 미래 세대를 뭔가 배려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워낙 높아진 지가 오래돼서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마 그래서 2019년 말, 그 2020년 코로나 유동성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영끌을 하고 벼락거지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나만 바보가 됐다라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심리인데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 심리 그럼 안 가지면 되겠다 마음 편해졌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올라타지 못해서 내가 바보가 되었다라는 이 감정을 해소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똑같은 유동성 장세가 다시 오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 금리 낮추면은 또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겠죠.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마세요 또는 이제 그런 게 일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연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진 현금 부자도 있었지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또는 신의 직장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몇몇 사람들, 흔히 말해서 직장인으로 치면 상위 한 11에서 13%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후기가 인터넷에 돌기 시작하면서 나만 못했다라는 감정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소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리면은 잡힌다라는 게 느껴졌고 말씀하셨던 나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의 임대 아파트가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요. 전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서울의 특수성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까라는 맞아요. 것도 좀 들어옵니다. 서울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뉴욕에 다 원래 미국에서 나고 자라만 사는 사람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 세계 금융 중심지나 전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인재들이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집을 임대해주고 그 사람들 살게 해주는. 근데 그럼 강남은 왜 뛸까? 그냥 강남에 글로벌 기업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성남 분당에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진짜로 우리 내국인들만 갈 수 있는 시장이 되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강남만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예. 우리가 저 강남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해도 강남 살 수 있을까 하면 현실에 불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강남만 계속 기준을 두고 50억, 60억 이런 아파트를 기준으로 들고 그 옆에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내 10억도 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50억, 60억보다는 넘볼 수 있는 심리적 상태는 되잖아요. 그런 정도에서 그 이하로서의 중저가 어떤 아파트를 효과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때 교통체계와 함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체계. 네, 왜냐하면 결국 출퇴근 문제거든요. 강남에 좋은 흔히 말하는 큰 대기업들이 몰려 있으면 또는 유수의 기업들, 중소기업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랑 왔다 갔다 빨리 하려면 거기에 그렇죠. 중소기업도 네. 새들어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강남에 그 회사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남을 어떻게 교통체계를 분산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GTX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남을 두고 강남 인근만 교통체계가 좋게끔 하면 계속 강남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또 플러스 이제 학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서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합니다. 강원까지 출퇴근 15분 만에 되는 GTX가 있다고 하면 강원에도 또 다른 생활권이 형성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강남만 잡겠다고 하면은 강남 집값에만 좀 몰두가 돼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강남을 강남대로 내버려둬야 네. 다른 지역에 비강남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이 991만으로 줄어들었지만 강남 3구는 150만 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800만을 챙길 수 있는 걸 좀 고민해야지 150만을 중심을 두고 계속 고민한다면 우리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일전에 그 세대적 고려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랑 제가 20살 차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제가 집을 어떻게 샀는지를 옆에서 봤잖아요. 네. 그때 집을 살 때랑 제가 40대가 돼서 집을 살 때가 또 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모 세대에 느끼는 격차가 있었어요. 그때는 훨씬 더 소득에 비해서 적은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40대 제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모서리에라도 집을 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영포티라고 뭔가 이제 비하한다고 보여지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커녕 경기도의 좋은 곳에도 아파트를 사기 힘든 현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낼 때는 세대적 고려를 해달라는 게 저는 이런 데서 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한 대로 강남은 이제 거기는 그냥 그들만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대책을 만드는 네. 이건 백약의 무효고 그리고 지금 공급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세대들이 내 소득에 맞게끔 살 수 있는 내 집을 갖다 그래야만 애도 많이 낳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게 없는 거냐? 없지 않잖아요. 없는 거라고 우리 다 생각하잖아. 야 서울에 그럼 그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싸고 좋은 집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어? 물론 지난번 대책에서 정부에서 LH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땅 장사 그만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시행해서 그 네. 싼 집을 줘라.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옆에 그 기존의 집이 20억짜리인데 거기다 10억짜리 분양가를 해놓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로또가 맞는 거고 이걸 네. 갖다 그 너도나도 거기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 시세 차익이라는 게 그 집은 한번 내 소유가 되면은 이게 시세가 점점 올라갈 거다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게 로또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걸 없애면 되잖아. 시세 차익이라는 게. 음. 시세 차익이 없어지는 주택들 생각보다 많이 있고 뉴욕의 배터리 파크라고 가장 그 새로 지은 신도시 있어. 네. 거기가 다 임대주택이에요. 아, 그렇구나. 땅은 그러니까 뉴욕시 소유고 건물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는 거야. 거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건 그 평가가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돼서 오히려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내가 그 이명박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 할 때 내가 다 못했지만 딱 한 가지 내 칭찬해주고 싶은 건 오. 하나 있어요. 그때 2010년인가 그때 12년인가 그때 그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뭐 해서 그 네. 했었잖아요. 뉴타운 운동 되게 많이. 뉴타운 말고 30만 호를 갖다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때 실제로 집값이 확 또 떨어졌거든. 아, 그때 그 정책 뭐였냐면은 이후에. 그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것 중에 한 형태가 뭐였었냐면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때 한 800채 지었어. 강남에다가. 그거는 땅은 LH 소유고 건물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주택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론상으로 맞잖아요. 네. 실제로 그때 그래서 강남 서초에 그 저기 강남 브리질이라는 그때 초기에 처음 지은 거라서 네덜란드에서 설계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줘놨어요. 아, 집 자체가 굉장히 좋은. 주변 분양가의 네. 3분의 1에 분양이 됐거든. 거기는 지금도 등기 띄워보면 땅은 LH 소유야. 건물만 자기 소유야. 네. 이런 주택을 갖다가 앞으로 30만 채 짓겠다.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들은 다 작살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이게 진짜 반값 아파트를 이명박이 한다는 애인데 진짜 이거 들어서나 보다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그런데 곧 건설사 하도 지랄지랄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해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지금 새로 지을 땅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 하잖아요. 네. 청년들을 위해서 지을 땅이 어디 있냐. 용산 미군기지 반환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반환대를 거기 공원 만든다고 하잖아. 공원 왜 만들어? 거기 남산공원도 남산도 안 가는 사람들인데. 그 용산 미군기지 공원을 만들면은 그 용산 주변에 가뜩이나 비싼 집 여기만 불장이 되는 거예요. 여건이 더 좋아져서 보니까. 우리한테 네. 필요한 공원은 그런 큰 공원이 아니고 짜잘짜잘한 동네 소규모 공원들이 잔뜩 있는 게 필요. 남산에 1년에 몇 번이나 가봐. 한 번이나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 큰 공원을. 거기다가 청년들을 위한 토지 임대부 주택 시세 차익은 여기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집이긴 하지만은 이거 갖고 돈이 되는 집은 아니야. 그렇지만 평생 원한다면은 평생 싸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집을 10만 채를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 네. 난 그런 정책이 국가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뭐 그럼 LH가 여러 가지 막 핑계대지. 돈이 어딨냐. 그 용산 거기다가 임대 수익을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하면은 얼마든지 그 재원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담보인데 그 채권이 아무래면은 시중 증발하지 않으니까요. 네. 크게 안 팔릴 수가 있나.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연금, 주택보증기금 같아서 그 채권 사면 원래 그거 하려고 있는 기금들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진짜 국가가 해야 될 공급 정책이지 강남에 40억, 50억짜리 그런 주택이 우리 필요한 거 아니잖아. 아유, 아니죠. 네. 그런 주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 네. 청년들이 내 소득에 맞게끔 살 수 있는 좋은 집, 나쁜 후진 집 말고 좋은 네. 집을 근데 이거 갖고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편안하게만 살 수 있다. 이런 집이 우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딱 핀셋으로 하는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품질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LH에게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로 보면 요즘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아파트. 네, 브랜드 아파트 보면은 최근에 뭐 커뮤니티 이런 거 잘 돼 있다 이런 거 뭐 실내 스크린 골프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공공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가격적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품질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만약에 통제를 할 수가 있고 네.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면 안에 그 커뮤니티나 입주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밖에서 그 LH 가면 안 네. 된다고 공격하는 주 포인트인데 네.
그거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게 네. LH가 지금은 직접 짓는 거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우리는 임대 아파트 하면 일단 낙인이 네. 전 극빈층들이 사는 거야 이런 낙인이 꽉 찍혀 있잖아요. 네, 실제로 맞아요. 품질 예, 매우 안 맞아요. 좋습니다. 예. LH가 직접 지으라는 게 아니야. 네. 시행 아파트라는 건 시행과 시공이 있잖아요. 네. 시행만 하고 그러니까 민간 시행사들 하는 것처럼 네. 시행을 해서 이거 바가지 씌우는 거 말고 진짜 시행을 하고 시공은 현대건설 삼성부산 들어와서 레미안 푸르지오 니들 브랜드 지어서 커뮤니티 만들고 다 붙여라 좋은 아파트 지어라 그 대신 우리가 그러면은 적정한 이윤을 남겨서 건설사들한테 지급을 하겠다 니들은 그거 먹고 나가라 분양에 욕심내지 말고 네. 이러면 되는 건설사들 원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거 건설사들이 안 하려고 하지. 왜냐? 그건 돈이 안 되거든. 자꾸 자기네들이 분양가를 갖다가 분양에 신경을 써야만이 시공을 갖다가 다시 다시 계약을 맺는 있는 거 있거든요. 한 번에 1,000억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설계 변경해갖고 분명히 따블 됩니다. 다 해. 2,000억 되는데 그럼 주택조합원들이나 여기서 불만이 높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분양 1,000만 원 평당 5천만 원 받을 거 1억에 받게 해줄게. 우리 못 믿어? 레미안, 푸르지오 이거 분양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 대기업의 그 영향력으로다가 홍보하면은 네. 5천만 원에서 1억 된다 그러면 이거 설계 변경해서 2배 따블 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공 건설사들이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직접 그 LH가 하는 일이고 LH가 직접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와서 지어라.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지어라. LH 우리 품질이 생각 보장될 수 없다. 있는. 네. 그렇지. 그러면 그 들어간 만큼 공사비가 그럼 500억이 아니고 700억이 들어왔네. 네. 700억에다 이윤 4% 우리가 붙여서 주겠다. 불만 없지. 그것만 하고 니들은 공사직 좋은 아파트 튼튼하게 짓고 나가라. 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왜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LH가 짓는 건 무조건 품질이 후진 아파트다. 네. 그게 바로 매우 그 마타도하고 아까 말했듯이 강남 브리지라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서 나 그런 거기가 인식의 보고 전환이 정말 좀 깜짝 필요한 놀랐어.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셨던 그거는 품질이 낮을 것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네. 결실로 보여진다면 당연히 전환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사진 다 공개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부에서 강남을 신경 쓰지 않을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정말로.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강남 땅값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특정한 지역의 땅값을 잡겠다는 얘기를 왜냐면 거기 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요. 강남을 신경 쓰지 않을 용기를 가지시고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해서 국고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에 살아서 비싼 아파트로 땅 장사하는 사람, 아파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세금 많이 걷어서 국고충원하면 된다. 세 번째는 강남 표심 잡을 것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표심 어차피 민주당 정부로 안 옵니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안 옵니다. 강남 표심 조금이라도 뜯어오기 위해서 무언가에 거기에 구애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 표심을 버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잠깐만 첨언하면은 세제 개편을 갖다 세금 정책을 지금 왜 써야 되냐면은 내년 6월에 지방선거잖아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는 정말 못 쓰죠. 못 써. 임박해서는 아예 못 쓰죠. 사실 난 이번에 같이 나왔어야만이 그래서 자 내년 5월까지 5월에 시행할 거야. 지방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에서 알아서 다들 정리해. 토해내, 네. 다주택자들 다 토해내고 그때 분명 호랑이 같은 세금 나오니까 이번에 예고를 했었어야 되거든. 그래 빨리 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자님 말씀 동의하면서 12월이 마지노선입니다. 12월이 마지노선이다. 왜냐면 새해가 바뀌면 턴이 바뀌어요. 그렇지. 작년 거를 얘기하기 좀 애매해. 1월에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딱 무조건 지방선거까지 마지노선 12월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한 점이야. 아, 네, 오늘 또 하나 배우고 아니 가네. 두 분이 조합이 되는 얘기를 잘 해주고 계신데 네. 최근은 아니지 좀 됐는데 오창석 평론가가 민주당 DNA 갈아엎기 네. 이런 책을 내셨는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청년 세대의 대북관의 특징을 언급을 좀 했던데 요를 한다면은 그 막연한 대의 명분을 희생을 치를 각오들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로 어떤 겁니까? 아, 그게 이제 그 달라진 세대 인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늘 그런 얘기를 개성공단을 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기성 정치인들이 우리가 1을 주면 10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 세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기성 정치인들 뭐라고 얘기하면 개성공단 1단계였고 2단계, 3단계로 넓어져서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막연한 수요죠. 막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을 주고 10을 가져온다 하면 내 통장에 진짜 10원이라도 찍힌 사람이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뚜렷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든 안 하든 뚜렷하게 우리의 세금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용산에게 계속 요구하는데 만약에 남북관계가 또 정상화돼서 뭔가 경제 교류를 한다면 거기 수익금을 좀 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넣으면 우리 세대가 걱정하는 것이 고갈된다라는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걱정을 하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남북 경협이 잘 돼서 그게 국민연금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덜 내고 더 받는 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설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는 북에 이산가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뭔가 해서 좋아진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뚜렷하게 무언가에 피부에 좀 와닿게 만들어 주신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2018년 제 책에 이제 평화협력부로 개칭했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제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 그 헌법 3조를 그냥 그대로 두면 통일은 궁극적 지향점이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전까지 평화협력을 통해서 이 단어에 들어가지 않은 경제적 이득 효과를 통해 한반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진다면 자연스럽게 통일에 가까운 형태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 평화협력부란 단어는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냐면 예전에 그 안기부에서 이제 초대 국정원 차장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 대사가 됐었던 라종일 대사라고 네. 있습니다. 이 대사님이 민족지원부로 개칭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족지원부.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대사님의 세대죠. 민족이란 단어. 지원, 일방적으로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단어.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에 좀 안 맞더라고요. 개칭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는데 평화협력부로 개칭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세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요 단어를 제가 민주당 DNA가 갈아엎기가 아니라 처음 책 쓸 때가 이제 29 취업 대신 출마하다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이제 모 인사에게 그 추천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책을 심지어 다 읽어주시고 초반을. 그랬군요. 초판본을. 그래서 받으러 가는 날에 드루킹이 터지면서 김경수 이사님께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수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께서 지난 민주당 예비 경선할 때 평화협력부 개칭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명칭으로. 네. 그 영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뭐 내가 제일 먼저 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온 것이 아니라 달라진 세대 인식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두 국가론을 계속 얘기하는 맞아요. 것이 이해하고 있죠. 네. 그 맥락은 비슷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된다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반대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개성공단 규모는 창원공단 규모와 비슷하다. 그럼 되게 안전하게 북한이 미사일 쏘든 말든 돌아가는 창원공단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기성 정치인들이 매번 1을 주면 10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안 먹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득을 달라. 그럼 대놓고 국민연금에 넣어서 덜 내고 더 받게 하겠구나. 아니면 돈을 받아와서 청년 기본소득을 한다거나 와닿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 변경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아니, 근데 저만 해도 그 민족 감정이라는 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통일 전망대 가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북녘 땅을 사실 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개성공단이 이제 지어지는 모습도 봤고 심지어 금감산 공관도 주변에 다녀온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민족 감정이라는 거를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홍사원 선배 더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족 감정 뭐 나도 뭐 이산가족 그 세대는 아니니까. 뭐 너무 그렇게 올려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기나 이렇게 내겨. 아니 근데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도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고 판문점 왔다 갔다 했을 때 저도 뭉클했어요. 그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그 흔히 말하는 기성 세대보다 조금 더 윗세대죠. 네. 이산가족이 남아 있는 세대는 북한을 민족적 적국으로 바라봅니다. 민족에도 방점이 있고 적국이라는 감정도 있어요. 실제로 전쟁 때문에 분단됐으니까 우리 세대는 민족적 타국으로 바라봅니다. 같은 민족으로 인식해요. 우리도 2018년 뭉클했으면 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나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뭐 통일 얘기도 잠깐 나오고 북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네. 그냥 이것도 내가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닌데 저도 지금 얘기하는 건 내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네. 북한을 말려 죽이면 이게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말려 죽이자 그 정책이었잖아요. 아주 나쁜. 그 전에 햇빛 정책은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그때 정말 한심하게 생각한 게 좋다 그러면 말려 죽여갖고 다 끊어갖고 우리가 그럼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국군이 평양에 진주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건 중국 인민해방군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은 더 무서워요. 보니까 중국 인민해방군과 남한 국군이 주한미군이 압록강이든 휴전선을 경계로 두고 맞서는 상황이 될 때 그럼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방비 지금보다 10배는 더 써야 돼요. 맞아요. 중국은 5,000년 역사에서 주변국이 조금이라도 위축되면. 어떤 그 강성해질 조짐이 보였을 때 그대로 놔둔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한판 붙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니까 북한을 말려 죽일 생각이면은 중국과 한번 맞짱을 뜰 용기가 있으면은 군사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 네.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다 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햇빛 정책 김정은 물론 나쁜 놈이지. 그런 그 4대 세습이 어떻게 말이 되겠나. 그럼요. 그렇죠. 네. 김정은이 예뻐서 그걸 우리가 개성공단이 뭐든 이걸 다시 한번 경제협력을 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꼭 필요하다. 우리 통일을 말하지만 통일은 중국이 착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네. 있는 게 최선의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아니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비슷합니다. 예. 맞다는 건 아니고 네. 내 말이 아니, 맞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완벽하게 동의하고 미국 어디 토크쇼 시사 토크쇼에서 짤로 제가 봐가지고 완벽하게 동일한 이제 말씀하셨는데 통일을 할 거냐 말 거냐고 질문하면 안 된다. 그렇지.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한국이 들어갈 것이냐 미국이 들어갈 것이냐 중국이 들어갈 것인가 그게 정확한 얘기죠, 돌려야 사실은. 한다. 예. 당연히 그럼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류나 협력이나 동질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세현 장관이 걱정하시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네. 북한이랑 얘기를 해서 개성공단 어떻게든 할 건지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예전처럼 1차 산업에 머물 것인가 다르게 만들 것인가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열고 금강산 다시 시작하고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두 국가가 치고 나가야 북한이 우리를 신뢰한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또 제가 유독 이제 잘 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애국페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애국페이의 종말 공기업도 사실은 상당한 연봉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배경은 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나로 발사 성공했을 때를 느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해외로 많이 갔죠. 윤석열 R&D 삭감하면서 이미 다 빠져나갔는데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인가요? 이름이? 예. 거기서 이제 러시아가 갖다 놓은 모조품이라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모조품 만드는 게 비싸서 진짜 걸 갖다 놔서 이거 진짜 꺼내서 분해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가 많이 맞아요.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우주가 미래 먹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급을 공무원에게 준하게 준다면 옛날에 박정희 시대야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들어오시오 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박사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당신은 진짜로 나로를 만들었네요. 우리 미국 나사로 오세요. 10억 쏩니다 하면 안 갈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걸 흔들린다고 해서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은 가려야 되겠지만 금액을 다 가려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과 리워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이 우수한 인재를 국내에 잡아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사훈 선배는 예전에 그 KBS 입사하실 때 내가 다니는 기업이 그 공적인 성격이 있는 방송국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들어가신 겁니까? 언론사라는 입장이지 그게 어떤 공적인 뭐 네. 기업 이런 거는 기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언론사는 물론 월급도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니까는 뭐 그때는 사실 그래도 우리는 월급보다는 일반 직장인이 아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그런 걸 강했거든요. 이제 진짜 그때는 강했어. 요즘은 그게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는 언론인이지 직장인이 아니다 이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KBS에 해가 되는 보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게 강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은 뭐 어떤 우리가 뭐 공적인 뭐 네. 기업 뭐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론사 종사자들은 알지만 사실 KBS 봉급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신생 민영 적은 편 방송국들에 아니죠. 비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 그런 또 비교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론이라는 데 복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가치를 투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덜 예. 웨이트를 주고 이렇게 생활을 해오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보상이 분명한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은 딱히 그 흔히 말하는 보상 체계라든지 인센티브라는 것이
공평하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평하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계화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측면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지구 반대편에 뭐 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극단적으로 매번 비유하는 게 애망빙이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서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누구 인스타 들어가니까 애플 망고 빙수를 한 접시에 7만 원짜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망빙이야. 애망비. 처음 들어봤네. 오늘 좀 많이 드러나죠 두 분의 차이가. 애플 망고 빙수 애망빙. 준비 많이 했어. 오늘. 그래서 애망빙인데 버겁네. 그 배 아픔을 느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벼락거지랑 똑같은 거거든요. 배 아픔은 배 아파하지 마세요라고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예. 사람의 심리고 이게 제가 굳이 이제 용어로 따지면 르상티망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런 건 사실 유시민 작가 딱 나와서 막 설명해 보시는데 저는 딱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배 아픔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요 배 아픔을 좀 해줘야 되는데 뛰어난 연구원들도 배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욕하죠. 삼성 반도체 기술을 하나에 60억씩 받고 중국에 넘기는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이름 아니니까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쓰레기라고 욕하지만 저 새끼 60억 받아서 좋겠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잡아두기 위해서는 애국심, 당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인센티브 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 뭐 교수급이 강연하면 100만 원, 뭐 그 이상이 하면 200만 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적어도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곳은 조금 더 챙겨줘서 잡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야만 우리 이 공공 영역에서 노력하는 정말 연구만 좋아하는 이 사람들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배 아파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 그 정도 인센티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토요특별판에서는 검찰 개혁부터 부동산 대책, 청년 세대 문제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홍사훈 선배, 오늘 오창석 평론가 처음 이렇게 방송하셨는데 좀 어떤 느낌 갖고 가십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웃기진 않네. 나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더 웃겼던 것 같아. 아무튼 우리 그 홍사훈 쇼에도 가끔 한번 오시고 여기만 이렇게 출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왜 구교영보다 내가 나아. 아니 근데 왜 또 오늘 상대적으로 못 웃겼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람 봐가면서 웃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대신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두 분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 홍사훈 선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직원 같다는 인상을 좀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사훈 기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낮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어서 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